안녕하세요. 이은설입니다. 컴퓨터 특강 중간고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강의별로 2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텐데요.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강의의 순서대로 하면 3번째로 위치했어야 하는 이 디지털 서킷 부분이 맨 앞에서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강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수업 내용 한눈에 보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나의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에는 교수님께서 주셨던 2가지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이 이 한 페이지에 모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Basis and Theory for Digital Circuit입니다. 해당 부분은 장표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했는데요. 불린 알제브라가 CMOS를 통해서 IC 칩 그리고 CPU로 올라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더불어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도 살짝 그림자처럼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론과 실체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논리가 어떻게 실체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논리라는 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론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학이 발전되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원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정립한 것이 이제 논리학이 되겠는데요. 논리로 정립된 이 원리가 전기 신호에 적용이 돼서 이 스위칭 소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인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의 추상적인 사고가 물리적인 실체로 만들어진 공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해서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었다면 컴퓨터 과학은 인간이 관찰할 대상을 이제 직접 설계를 하고 이론을 정립을 해서 도입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 신호가 발전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논리에 대한 체계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는데요. 이 강에서는 어떻게 전기 신호가 발전해 왔고 그리고 그 논리가 부울대수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며 이 부울대수가 논리회로 이 CMOS와 만나면서 어떻게 컴퓨터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며 드디어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초대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해당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불린 알제브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과학이 가진 학문적인 특성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컴퓨터 과학은 단순한 것의 반복을 통한 복잡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린 알제브라는 이 컴퓨터의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모든 원리를 and, or, not 게이트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기능이라도 이 3개의 연산자의 조합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3개의 게이트를 통해 단순한 3개의 게이트를 통해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이론이 굉장히 의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파트 1인데요.
이 부분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뜬구름을 잡는 것 같지만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챗 GPT라는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다움이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원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해당 강의에서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1비트부터 시작을 해서 멀티비트까지 어떤 원리로 저장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전기 신호에 따라서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컴퓨터를 1비트 단위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위와 같은 기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질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저는 dflip-flop, 이 레지스터 파일에 쓰이게 된 이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컴퓨터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원비트를 저장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원비트를 저장하는 래치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클락이 등장하고 인풋의 개수를 줄이고 라이징 엣지에만 값이 반환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통제하기 쉬운 dflip-flop이 레지스터 파일에 쓰이게 됩니다. 사실 dflip-flop은 인풋의 개수도 적고 클락도 라이징 엣지에만 값을 반영할 수 있으며 크기도 커지죠. 집적도는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고 기능이 적은 플립플랍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이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장표를 보시면 그 단계들별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더 많은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파트 2입니다. 해당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앞으로 메모리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제시되어 온 메모리의 체계는 컴퓨터 과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 전공자가 메모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CS 관점에서 메모리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 강에서는 메모리의 본질적인 특성과 가변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메모리의 역할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분류해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메모리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CPU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각기 다른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 DRAM, SM, 레지스터 파일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서 CPU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왜 이렇게 세 개의 스토리지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내용은 메모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도출하게 된 램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CPU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제시해주기 때문인데요. 램은 바이트 레벨로 빠르게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한 장치를 의미합니다.
램의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하면 이게 리더블이냐, 라이터블이냐, 뭐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와 같은 부수적인 조건들로 메모리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분류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분류가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CPU와의 교류를 위해 비트 단위와 속도를 갖췄는가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메모리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메모리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장표의 맨 윗부분에 메모리의 정의를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Introduction to Programmable Processor, CPU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작동 원리와 구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CPU의 구조를 절차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CPU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절차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CPU에 대한 설명은 이 CPU가 컴퓨터의 두뇌야. 그래서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 이루어져 라고 배웠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메모리나 컨트롤러, ALU에 대한 역할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강에서는 CPU의 작동 과정을 기반으로 메모리와의 관계와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CPU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이 패치와 디코드를 통해서 CPU가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하드웨어이며 커스텀 프로세서와 구분되는 지점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이 CPU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메모리에서 ALU로 바로 가지 않고 레지스터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작동할 때 추구하는 효율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추구하는 효율성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명쾌하고 통제가 수월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에서 이 레지스터 파일을 거치는 이유는 추가적인 먹싱이나 와이어링을 하는 것보다 명령어를 좀 많이 먹이되 데이터 패스를 단순화해서 클락을 빨리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좀 효율성이라는 게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또한 이제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술의 발전을 컴퓨터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CPU와 메모리는 이제 작은 게이트들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결국엔 칩으로 구현이 되는데 그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봄으로써 산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과정에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혹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직무를 맡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 특히 IT 강국인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을 겪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상식적인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알아야 되는 측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생생한 지식을 통해서 하드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정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 과정별로 IC 칩의 성능은 어떤지, 기능은 어떤지, 제한사항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절로 습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싶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IC 칩을 공정하는 방법, 공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공정은 컴퓨터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제 각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드웨어를 제작해야 하거나 혹은 현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방식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식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적화된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우연히 본 기사에서 애플이 만든 반도체에 관해서 TSMC 3나노 공정에서 제작한 M3가 5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 M2 프로 및 맥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걸 이해하는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내용이 더 많지만 이와 같은 공정 과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에 직접적으로 쓰이면서 실제 생활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표에서는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론트엔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드웨어를 만들 때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를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디자인 툴로 공정 방법들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